자, 다음은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은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왕조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와는 달리 철저하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반대로 불교를 배척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철저한 성리학적 기반의 질서는 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명나라를 이어 등장한 이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이 중국 대륙에서는 1368년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북방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한족의 지배를 회복하면서 전통적인 중국의 문화를 부흥시키게 되죠. 특히 명나라는 이 한족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회복시키면서 이 사상과 정치가 크게 발전하는데요. 이에 성리학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 4대 외교를 취하게 됩니다. 자, 4대 외교란 이 4대 자수,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아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맹자는 이 4대 자수에 대해서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고 또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해서 이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하를 보존하고 또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는 이 4대 외교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전개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하지만 이 4대 외교를 흔히 4대 주의와 혼동해서 조선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보존을 위한 이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서 자주성이나 그리고 주체성과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이 고려를 무너뜨리게 된 계기인 이 위화도 회군 때 명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바로 이소역대, 즉 이소역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대명 4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시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된 어떤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뀐 이 중국 중심적 이 국제 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대명나라 중심의 외교가 4대를 표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결국 당시 신생 왕조였던 이 조선의 자기 보존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대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조선의 이 대명 이 4대 외교는 기본적으로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의 황제가 이 조선의 왕을 책봉을 하게 되면 조선은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는 것이죠. 이 조선은 왕이 즉위를 하면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또 명나라가 사용하는 연호를 조선이 사용해야 하는 한편 성절사라든가 천추사, 정조사, 그리고 동지사 이렇게 불리는 정기적인 사행, 즉 정기적으로 이 명나라의 사신을 또 보내야 했고 이런 정기적인 사행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명나라의 사신을 보냄으로써
이 형식적인 정치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 명나라 사행을 통해서 이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행단에 속해 있던 조선의 사신들은 당시 사행을 통해서 이 명나라 인사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이 문화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후 조선과 이 명의 관계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이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 전쟁 이후 명나라는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이 제조지은, 즉 망해가던 조선을 구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조선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명나라 역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국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또 당시 명나라 내에서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가 되면 이 여진족을 통합한 이 누르하치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륙의 명나라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이 명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이 명나라의 충실한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조선이 이에 저항을 하자 1627년 이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킴으로써 무력을 통해 조선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1644년 결국 이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여진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선은 청나라와 새로운 사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명나라 때 했던 사대 외교와 청나라 때 했던 사대 외교가 서로 다른 것은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사대 외교가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이 청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는 청나라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얕잡아 보던 이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이 두 번의 호란으로 이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숭명배청, 즉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의식이 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인식하였고 이 조선 스스로가 명나라를 계승하여 소중화라고 자처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선 지배층의 의식에는 이 비록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대의 명분, 즉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명분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화라고 인식하는 이 조선 지배층의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숭명배청 사상은 17세기 북벌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효종은 이 명나라와의 의의를 지키고 그리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며 이 청나라 공격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죠. 자, 다시 말해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오래도록 견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선과 청나라 이 두 나라의 사신은 빈번하게 교류하였는데요. 1637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은 약 256년에 걸쳐서 총 507회의 사행단을 이 청나라에 파견을 하였고, 또 청이 조선에 보낸 직사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두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접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행이라고 하는 사신단 교류를 통해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의 왕래를 통해 상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두 나라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베이징인 당시 연경에는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이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은 사행단으로서 연경을 방문할 때면 항상 이곳을 들러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류하곤 하였습니다. 이 유리창이라는 곳이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의 인문교류의 장소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유리창과 그 일대의 많은 골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서호수, 유득공 이런 조선의 북학파 지식인들이 청나라 문인들과 필담으로 시문을 나누고 자신들의 사유를 펼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호 관심사인 학술과 문화, 예술, 나아가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또 이를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특히 두 나라 지식인들의 인문 교류 중에서도 이 홍대용이라고 하는 북학파 지식인의 교류가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홍대용은 이 유리창 인근에서 청나라 지식인인 엄성, 육비, 반정균 이런 지식인들과 필담으로 교류했던 건정동 필담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서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홍대용과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류는 이들이 사후에도 3대에 걸쳐 이어져 조선과 청나라 간 문인 교류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하재금 합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엄성은 죽기 직전에 덮고 있던 이불 속에서 홍대용이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의 박지원이라든가 박제가, 김정희 이런 지식인들은 당시 청나라의 유명 문인들과 교류를 하였고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깊은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 등으로 이 중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정치적 사대 관계 역시 끊어지게 되었고 조선은 중화 질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